왕을 움직인 여인 김계시. 조선의 궁궐에는 수천 명의 사람이 살았습니다. 궁녀, 내관, 상궁, 나인. 저마다 맡은 자리가 있었고 저마다의 숨결로 거대한 궁궐을 채웠지요. 하지만 그 수백 명 중에서 왕의 머릿속과 마음속, 그리고 조선이라는 나라의 운명까지 손에 쥐었던 여인은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습니다. 집안이 높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조차 세상 사람들이 코웃음 쳤을 정도였으니까요. 계시. 뜻을 풀면 똥 사이에 낀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름에서부터 비천함이 배어 있었지요. 그런데 이 여인이 해냈습니다. 정승도 아니고 왕비도 아니고 권력을 물려받은 집안의 딸도 아니었지만 조선의 왕 광해군은 그녀 없이는 하루도 버티기 어려웠다고 전해집니다. 외모가 뛰어나지도 않았고 신분이 높지도 않았던 한 궁녀가 어떻게 만백성의 어버이인 왕을 무릎 꿇게 했을까요? 그 서슬퍼런 권력의 주인공이었던 김계시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 여인의 흥망성쇠가 아닙니다. 권력이란 무엇인지, 인간의 욕망은 어디까지 뻗어나가는지, 그리고 우리 삶의 어느 지점에서 멈춰 서야 하는지를 조선의 역사가 우리에게 조용히 묻는 이야기입니다. 승꽃이 되지 못한 나무의 생존법. 조선시대 궁녀가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였을까요? 8살 혹은 10살, 많아봐야 12살. 아직 어머니 품에서 떨어지지 않은 어린 나이에 아이는 낯선 관리의 손에 이끌려 궁으로 들어갔습니다. 이별은 갑작스러웠습니다. 어머니는 울었고 아버지는 말없이 고개를 돌렸겠지요. 혹자는 말합니다. 그래도 궁에 들어가면 굶지는 않을 거라고요. 맞습니다. 하지만 궁에는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자유였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을 내가 선택하는 권리였습니다. 조선의 궁녀 제도는 어린 나이에 입궁한 뒤 수십 년의 수련을 거쳐 상궁이 되거나 왕의 눈에 들어 후궁이 되는 구조였습니다. 대부분은 죽어서야 궁 밖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세상 사람들은 구중궁궐의 꽃이라 불렀습니다. 아름다운 이름이지요. 하지만 꽃은 화분에 갇혀 있으면 시듭니다. 아름다워 보이는 그 화분은 사실 황금빛 감옥이었습니다. 이제 그 수많은 궁녀 중 한 사람에 집중해 봅시다. 그녀의 이름은 김계시. 기록에 따르면 그녀는 조선 선조 마렵에 입궁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낮은 신분의 집안은 비난했습니다. 이름마저 똥 사이에 낀 것이라 불렸으니 세상의 기대란 애초에 그녀에게 없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무언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달았겠지만 김계시의 눈은 달랐습니다. 무엇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않았습니다. 누군가의 표정에서 감정을 읽었고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속내를 파악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뛰어난 정치적 감각, 심리를 읽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녀의 비범함이 처음으로 빛을 발한 것은 조선 최악의 비극, 임진왜란 때였습니다. 선조 임금은 피난을 떠났고 젊은 세자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며 의병을 독려하고 전장을 누비던 때였습니다. 어느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적군의 칼날보다 무서운 것은 언제 버려질지 모른다는 지독한 외로움과 공포였습니다. 세자 광해군은 촛불 하나에 의지한 채 잠 못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때 소리 없이 다가와 차 한 잔을 내려놓는 어린 궁녀가 있었습니다. 나인들이 세자의 서슬퍼런 눈빛이 무서워 고개도 들지 못할 때 그녀는 조용히 식어가는 찻잔을 갈아치우며 입을 열었습니다. 저하, 차가 식으면 마음도 차가워지는 법입니다. 지금은 조선의 운명이 아니라 저하의 기력을 먼저 챙기셔야 합니다. 그저 차 한 잔을 올리는 손길이었지만 광해군은 느꼈습니다.
이 여인은 지금 내 신분을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불안한 마음을 보살피고 있다는 것을요. 광해군은 물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녀는 답했습니다. 계시라 하옵니다. 이름도 천한 개똥이와의 이 짧은 대화가 훗날 조선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시작이었습니다. 김계시는 글을 읽었고 나아가 역사와 정치의 흐름을 이해했습니다. 평민의 딸로 태어나 글과 권력의 문을 두드린다는 것, 그것이 당시 여성에게 얼마나 이례적인 일이었는지는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것입니다. 전쟁이 끝난 후 김계시는 광해군의 아버지 선조의 눈에 들어 성은을 잇게 됩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광해군을 향해 있었던 것일까요? 그녀는 선조의 곁에서 궁궐의 생리를 익히며 광해군이 세자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방패가 되어 주었습니다. 왕의 밥상을 직접 올리고 잠자리를 돌보는 지밀 상궁. 그 자리에 오른 김계시는 이제 단순히 왕을 모시는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침전에서 나오는 정보를 장악하고 왕의 심리를 다스리는 전략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침내 선조가 세상을 떠나고 광해군이 즉위하던 날 김계시는 이제 왕의 여인이자 왕의 머리가 되어 본격적으로 역사의 전면에 등장합니다. 광해군은 외로운 왕이었습니다. 어머니 공빈 김씨는 광해군이 어릴 때 세상을 떠났고 아버지 선조는 끝까지 그를 애틋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임진왜란이라는 전쟁통에 나라를 이끌다시피 했건만 선조는 영창대군을 총애하며 세자 광해군을 흔들었습니다. 그렇게 시달린 왕에게 지밀 상궁 김계시는 늘 옆에 있었습니다. 광해군이 고된 하루를 마치고 내전으로 돌아오면 김계시는 말없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전하, 오늘 대신들 가운데 이런 말이 돌았다 하옵니다. 그 일 뒤에 누가 있는지 소인이 알고 있사옵니다. 왕이 알아야 하지만 신하들이 차마 말하지 않는 정보. 김계시는 그것을 가져왔습니다. 처음에는 소소한 궁 안의 이야기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차츰 그 정보는 조정의 움직임으로 이어졌고 결국에는 정책 결정에까지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습니다. 광해군은 깨달았습니다. 이 여인은 단순한 궁녀가 아니다. 이 여인은 나의 눈이고 귀다. 역사에서는 이런 관계를 비선실세라고 부릅니다. 공식적인 권력 계통밖에 있지만 실제로 권력의 중심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뜻이지요. 김계시는 조선 역사상 가장 강력한 비선실세 중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이 당시의 왕이었다면 모두가 안 된다고 할 때 내 편을 들어주는 이 여인을 밀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것이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권력이란 언제나 고독한 법이니까요. 광해군 집권기의 가장 큰 정치적 사건 중 하나는 임목대비 폐위 사건이었습니다. 임목대비는 선조의 계비, 즉 광해군에게는 어머니뻘 되는 대비였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낳은 아들 영창대군은 광해군의 왕위를 위협하는 존재였습니다. 당시 조정은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습니다. 대북파는 광해군을 지지하며 영창대군과 임목대비를 제거하자고 목소리를 높였고 소북파와 서인은 이를 강하게 반대했습니다.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폐위하고 어린 이복 동생을 죽이는 일은 유교 국가 조선에서 도저히 용납되기 어려운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광해군은 결국 그 일을 했습니다. 영창대군은 강화도에 유폐되었다가 이듬해 뜨거운 방 안에 갇혀 숨졌습니다. 1618년 임목대비는 유폐되어 서궁으로 불리었고 왕의 어머니라는 지위까지 박탈당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묻습니다. 이 결정의 뒤에 누가 있었느냐고. 물론 대북파 정인홍, 이이첨 같은 중신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밤 왕의 가장 가까이에서
왕의 귀에 무언가를 속삭이던 사람은 김계시였습니다. 기록에는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계시가 왕의 뜻을 미리 알아채고 먼저 말하면 왕은 늘 그것을 옳다 하였다. 왕의 마음이 먼저인지 그녀의 속삭임이 먼저인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왕의 결단이 나올 때마다 그녀의 손이 스쳤다는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권력이 깊어지면서 김계시의 그물은 더 넓어졌습니다. 관직을 얻고 싶은 사람들이 그녀에게 뇌물을 바쳤습니다. 사건을 유리하게 처리받고 싶은 사람들이 그녀의 방 앞에 줄을 섰습니다. 조선시대의 기록인 광해군 일기에는 이런 표현이 남아 있습니다. 내외의 청탁이 모두 계시를 통하였다. 즉, 궁 안팎의 청탁이 모두 김계시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일부 기록에는 지방 수령 자리를 비롯한 관직 임명에도 그녀가 개입했다고 전합니다. 왕의 결재가 나야 확정되는 인사를 왕에게 가장 먼저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사전에 방향을 잡아버린 것이지요. 대신들은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여인네가 나라를 망치고 있다. 내명부가 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나라의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옵니다. 상소문이 빗발쳤습니다. 하지만 김계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녀를 감쌌으니까요. 왕이 그녀의 편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상황을 오늘의 시각으로 보면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혹시 우리 주변에서도 공식적인 권한 없이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신가요? 역사는 되풀이된다고 합니다. 조선의 이 이야기가 멀게만 느껴지지 않는 것은 그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함께 생각해 봅시다. 김계시는 정말 악녀였을까요? 생각해 보면 그녀에게 선택지는 많지 않았습니다. 신분이 낮았고 여자였고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학문을 해도 과거 시험을 볼 수 없었습니다. 여자였으니까요. 아무리 총명해도 조정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여자였으니까요.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재산을 모을 수 없었습니다. 신분이 낮았으니까요. 그녀가 권력을 향해 손을 뻗은 것은 어쩌면 살아남기 위한 몸부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자신의 능력을 이 세상에 증명하고 싶었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세상에 태어났다면 어쩌면 그녀는 훌륭한 정치가나 외교관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녀의 행위가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무고한 사람들이 그녀의 권력 앞에 쓰러졌고 나라의 기강이 흔들렸습니다. 그 책임은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오늘 그녀를 단순히 악녀로 단죄하기보다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만약 그 시대에 그녀에게 정당한 기회가 주어졌다면 역사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1623년 3월 12일 밤. 한양의 밤하늘에 횃불이 타올랐습니다. 능양군 훗날 인조를 중심으로 뭉친 서인 세력이 군사를 이끌고 창의문, 지금의 자아문 고갯길을 넘어 창덕궁으로 진격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조선 역사에서 인조 반정이라 불리는 사건입니다. 이미 오래전부터 분노는 쌓여 있었습니다. 임목대비 폐위, 영창대군의 죽음, 그리고 끝없는 정쟁으로 백성들의 삶은 피폐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언제나 비선실세 김계시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반정군의 진격은 빨랐습니다. 궁을 지키는 군사들 중 상당수가 이미 반정 세력에 포섭되어 있었거나 저항 의지를 잃고 있었습니다. 광해군은 그 밤 허겁지겁 궁을 탈출했고 이틀 뒤 잡혀 폐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틀 사이 김계시는 체포되었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귀를 지배하던 여인이 오늘은 포박된 채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숙이며 청탁을 넣던 그 방은 오늘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반정 세력은 그녀를 즉각 처형하지 않았습니다. 먼저 신문이 이루어졌습니다. 광해군에게 무슨 말을 했느냐? 임목 대비 폐위에 어떻게 관여했느냐? 뇌물은 얼마나 받았느냐? 기록에 따르면 김계시는 신문 과정에서도 당당했다고 전해집니다. 무릎을 꿇었지만 목소리를 낮추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끝까지 자신의 방식대로 살았던 여인이었던 셈입니다. 결국 1623년 김계시는 처형되었습니다. 나이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녀가 쌓아 올린 권력의 모래성은 단 하룻밤 사이에 무너졌습니다. 어제까지 왕의 귀를 지배하던 그녀가 오늘 한 줌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폐위된 광해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는 처음 강화도로, 이후 제주도로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66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배지에서의 광해군은 고독했을 것입니다. 매일 밤 그의 귀에 속삭이던 목소리는 사라졌고 그가 믿었던 측근들은 모두 떠났습니다. 그는 아마도 생의 끄트머리에서 생각했겠지요. 나는 무엇을 위해 그 선택들을 했었던가. 왕과 그녀는 그렇게 각자의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김계시라는 여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악녀였을까요? 아니면 시대를 잘못 타고난 정치가였을까요? 쉽게 답하기 어렵습니다. 어쩌면 그 둘 모두였을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부당한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권력을 움켜쥐었고 그 권력을 지키기 위해 때로 냉혹한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 입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가 살았던 세상은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신분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문이 닫혀 있던 시대였다는 것을, 그 시대에 태어난 그녀가 달리 어떻게 자신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무엇을 가져갈 수 있을까요? 오래전부터 전해오는 말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화무 11홍. 권력은 10년을 가지 못하고 꽃은 열흘이 다 붉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한때 잘 나갔던 시절이 있었고 가장 빛났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영광은 늘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빛이 쓰러진 자리에 무엇이 남느냐입니다. 권력이 남느냐, 돈이 남느냐가 아닙니다. 그 사람이 살았던 방식, 그 사람이 남긴 온기가 남는가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주려 하기보다 어떻게 남겨질 것인가를 먼저 고민해야 하지 않을까요? 김계시는 조선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하게 타올랐다가 사라진 이름입니다. 그 불꽃이 너무 뜨거웠기에 오늘 우리까지 그 온기와 상처를 느낄 수 있는지도 모릅니다. 삶의 어느 저녁 노을 앞에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으로 남겨질 것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서 있는가?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나눠주세요. 김계시는 악녀였을까요? 생존자였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에서 권불 10년을 느꼈던 순간이 있다면 그 이야기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 한마디가 이 채널의 가장 소중한 역사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